안녕하세요. 우수한 영양학의 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람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효소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소화를 도와준다, 탄수화물을 분해한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 나이가 들수록 체내 효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효소를 꼭 먹어야 한다고 부모님께 사드리라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혹하는 멘트로 많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탈탈 털고 있으니까 제대로 좀 알아봐야겠죠? 자, 그럼 효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효소들이 하는 일은 너무 많아요. 그래도 딱 한 문장 정도로만 말하자면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변화를 지속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말로 정의해보면 촉매 기능을 한다고 해요. 자, 이 효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촉매라는 것부터 이해해야겠죠? 나 학생님 같아. 칼로 사과를 자른다고 해봅시다. 칼을 갖고 와서 누르는 힘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에너지를 풍부하게 섭취하지 못한 역사가 너무 길어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99% 이상? 99.9% 이상? 아직까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몸은 어떻게든 쓰는 에너지를 절약하라는 게 기본 컨셉이에요. 변화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줄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변화하느니 차라리 하지 말자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변화, 즉 화학 반응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자, 근데 이 수많은 반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않을까요? 그렇지, 맞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너무도 안정된 나머지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로서 살아남기 위해선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변화에 들어가는 반응 에너지를 줄여주는 게 촉매예요. 아까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몸의 기본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촉매가 있음으로써 변화도 가능하게끔 만들고 반응의 속도도 증가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반응 에너지를 줄여주는 촉매의 기능을 하는 게 우리 몸속에도 있어요. 그게 바로 효소입니다. 그래서 효소를 생체 촉매라고 말하기도 해요. 오,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여준다? 이거 약간 터널이랑 비슷한데요? 그렇죠. 자, 제가 좋아하는 길을 한번 가볼게요. 서울에서 강원도로 간다고 해봅시다. 옛날에는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대관령, 미시령, 한계령 같은 고개를 넘어서 갔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만 걸려요? 운전자의 노력, 즉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춘천 양양 고속도로라고 해서 그 고속도로 안에 길이 11km짜리 백두대간 터널이 뚫려 있어요. 꾸불꾸불 고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직진만 하면 돼요. 그 터널 하나가 시간 노력을 다 줄여줍니다. 여기서 터널이 효소예요. 강릉까지 가는 시간도 줄여줬고 에너지의 낭비도 줄여준 거죠. 결국 사람들은 강릉까지 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더 자주 가게 되고 서울, 강릉 간의 이동이 훨씬 원활해진 거죠. 시중에 파는 걸 보면 효소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던데 효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효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몸속에서 만드는 효소, 다른 하나는 우리 몸속에서 만들지 않는 효소. 자, 먼저 몸에서 만드는 효소부터 볼게요. 몸에서 만드는 효소는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가 대사효소, 다른 하나를 소화효소라고 해요. 대사효소는 세포 내 효소, 소화효소는 세포 외 효소라고도 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세포에서 만들어진 효소가 세포 내에서 작용하냐 아니면 세포 밖으로 분비되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화효소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세포는 욕심쟁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세포 자기가 필요한 걸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세포 내부에서 작용하게끔 합니다. 자기만 쓰고 내보내는 거 싫어해요. 근데 여기서 극히 일부를 세포 밖으로 내보내서 작용하게끔 만들기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몸이 원래는 잘 하지 않는 일을 굳이 한다는 건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소화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를 몸속으로 들여와야 하죠. 죽느냐 사느냐인 거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김홍표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수님 감사합니다. 소화관을 내 안에 밖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소화기관은 몸속에 있는 것 같아도 몸 안이 아닙니다. 아직은 몸 밖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균도 살고 하는 거예요. 자, 소화를 하기 위해서 소화관에 효소를 분비하는 건 외부, 즉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영양소들을 소화관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소화관 벽을 통과하고 흡수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진짜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위랑 장을 타고 지나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속에 쓰도록 혈액으로 들여와야겠죠. 이때 말하자면 소화효소는 특파원인 거예요.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서 세포 안에서 만들어서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특파원들을 내보내서 할 일 다 했으면 돌아와야겠죠. 만약 우리가 먹은 게 단백질이라고 해볼게요. 특파원들이 단백질을 아미노산의 형태로 싹 다 소화시켜서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소화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뷔페 가면 어른들이 어우 배 터지겠다 소화시키게 파인애플 좀 갖고 와라 하시잖아요. 그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효소가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 이런 말이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저희 어머니도 자주 그러셨는데
먼저 딱 잘라 말씀드리면 혈당만 더 올리고 살만 더 찝니다.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까 효소 종류 중에 우리 몸속에서 만들지 않는 효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식품 효소예요. 우리 왜 집에서 고기 양념할 때 배나 파인애플 갈아 넣고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연육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면 고기가 다 으스러져서 분해돼요. 여기서 파생되어서 후식으로 파인애플 가득 담아오는 그런 문화가 생겼죠. 왠지 내 몸 안에 있는 음식들 그렇게 다 분해할 것 같잖아. 그런데 식품 속에 들어있는 효소는 우리 몸속에서 거의 기능하지 못합니다. 효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적절한 기능을 하기 위해선 각 단백질의 특성에 꼭 맞는 pH, 온도 등을 필요로 하거든요. 식품 속 효소들은 애시당초부터 우리 몸속 조건에 맞춰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식물들이 자기들이 살면서 자기한테 맞춰서 만든 거지. 심지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진 효소들도 위나 소장에 따라 각각 종류도 다르고 작용 조건이 달라서 다른 곳에 가서 작용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 위에서 나오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펩신이 구성과 모양이 다를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왜 있잖아.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탄수화물 소화 요소인 아밀라아제는 입에서 나오고 췌장에서도 나오고, 단백질은 위에서 펩신, 췌장에서 트립신이 나오고, 지방은 췌장에서 리파아제, 이렇게 영양소별로 나오는 각각의 효소가 소화관 위치마다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소화효소는 특정 영역에서만 작용하고 그 작용 시간도 짧습니다. 음식물도 없는데 소화효소가 계속 나오면 엄청난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렇네요, 진짜. 소화의 관점도 있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찾아보니까 효소 팔면서 실험을 막 보여줘요. 비커에 빵이랑 고기랑 효소를 넣고 기다리면 싹 분해가 된다면서. 우리가 파는 건 지방까지 분해되는 효소다 이러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이 분해될 것처럼 기대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연육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브로멜라인 성분 제품을 팔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효소 광고 중에 잘못된 예의 대표적인 거예요. 실험실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험할 때 인비트로와 인비보라고 해서 생체외와 생체내 조건이나 기본 분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안전성 때문이에요. 생체 내에서 바로 실험하기보단 생체 외에서 효능과 안전성 시험을 먼저 한 후에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실험으로 진행하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실험 좀 해보거나 논문 좀 읽어본 사람이라면 생체 외 조건에서 잘 적용된 결과가 생체 내 조건으로 가면 작용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 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변인이 하나도 없는 시험관 조건과 변이 너무 많아 파악조차 힘든 우리 몸속의 조건을 같은 조건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큰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의 효과와 안전성을 사람을 대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비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커에서의 조건은 사람 몸속이나 소화관 내부처럼 다양한 변인이 작용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적어도 위산과 비슷한 묽은 염산이라도 있는 조건에서 실험했어야죠. 위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염산을 활용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말이 김밥, 빵을 집어넣을게요. 11시 7분 이렇게 섞어주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2시 13분. 1시간 한 20분 정도 지났거든요. 여기는 이미 어느 정도 분해가 됐어요. 효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멀쩡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 맨날 보던 실험은 이런 조건에서의 실험이에요.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몸속은 위에서 위산이 나옵니다. 작용을 못한 게 당연한 거예요. pH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 이런 효소를 먹어봐야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38분. 딱 보셔도 거의 와해가 된 거고 빵도 역시 다 풀어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염산을 넣은 거 지금 빵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김밥도 역시 형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게 사람 몸 속에서 작용한다고 보는 건 정말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이건 몸 바깥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브로멜라인에 대한 국내에서 진행된 실험 한번 볼게요. 가톨릭 대학병원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브로멜라인을 장용성 제제 형태로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장용성 제제가 뭐냐면 위산에도 견뎌서 장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위액 pH에 노출했는데 장용제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위산 노출에도 괜찮았지만 반을 잘라서 위산 pH에 노출해 봤더니 평균 15%의 활성만 남았어요. 결국 파인애플을 먹거나 효소 제품을 먹는다면 위산을 견디는 장용성 캡슐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 효과는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시중에 파는 효소들 대부분 한 포씩 털어먹을 수 있는 가루 형태나 일반 캡슐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게다가 뭔가 작용을 하려면 소화관에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 뭐라도 작용을 할 텐데 단백질 그 자체로는 너무 커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미노산의 형태로 잘게 쪼개져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단백질이 가진 고유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에 털어넣은 저런 효소 제품들은 다른 단백질과 똑같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소화됩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파인애플 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인간 몸속에 들어와 작용한다? 멀쩡하게 가능할 리가 없죠. 게다가 내 몸속에 만든 것도 아닌 단백질이 어떻게 기능할 줄 알고 뭘 믿고 몸 안으로 들여보내겠어요. 그러면 면역체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효소 판매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서 속이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판매하는 효소가 위에서도 살고 장에서도 살아서 잘 작용한다고 쳐요. 물론 택도 없습니다만 하여튼 작용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화관에서 음식물이 분해가 잘 돼서 우리 몸 안으로 영양소들이 훨씬 잘 들어오겠죠? 과연 다이어트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체지방 분해인데 소화효소는 내가 먹은 지방을 더 잘 분해해서 흡수하는 거니까 그것만 믿고 열심히 먹었다간 더 찔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분해의 관점이 아니라 효소 제품을 먹으면 대사 효소가 늘어나서 신진대사가 높아지고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 있게 해서 다이어트가 된다는 관점도 있어요. 아까 몸 안에서 만드는 효소 중에 대사 효소가 있다고 했었죠? 세포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대사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관여하고 사실 거의 모든 반응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이 효소들은 서로 기능이 공유되진 않는 거예요? 광고 보면은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대사효소를 끌어다 쓰고 반대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어이없는 발상이죠. 유전자가 다른데 어떻게 끌어다 쓰겠어요? 우리 몸의 소화효소는 대표적인 세포의 효소이고 대사효소는 세포 내 효소라고 했었죠. 아까 세포 내 욕심쟁이라서 세포 내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효소는 세포 외로 소화효소 빼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얘들은 완전히 분리되는 기능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현재 시장에서 판을 치고 있는 걸 보면 그냥 속이 뒤집어집니다. 만약 세포 속 대사효소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에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서 반짝반짝하는 애를 붙이고 소화효소가 부족할 때 표지가 걸린 아미노산이 소화효소가 돼서 나오는 것을 입증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말씀대로 판매하는 소화효소가 그렇게 효과가 확실하고 이 대단한 작용이 가능했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통과하기 쉬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을 못 받았을까요? 임상 결과도 없이 동물 실험으로도 기능성 인정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효과적이라면서 왜 효소는 기능성 인가가 안 날까요? 의문이죠. 비슷하게 광고하는 유산균, 비타민, 오메가3, 홍삼 등등 다 기능이 붙어 있는데 효소는요? 심지어 재평가를 했음에도 입증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을 받는 주요 기업들에서 효소로 건강기능식품 나온 거 하나라도 있나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효소 중에 곡물 발효 효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뭔가요? 역시 아쉽게도 발효의 개념을 혼동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먼저 미생물의 긍정적인 작용을 발효, 부정적인 작용을 부패라고 합시다. 발효라는 것은 효모나 균이 영양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해요. 얘들이 만들어서 분비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보다 효소에서 만들어지는 대사물질들이 유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매실청, 무슨 청하면서 잼이나 장아찌를 무슨 대단한 효소식품처럼 광고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많이 아시겠지만 매실청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만드는 당절임입니다. 발효란 게 세균이나 효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일반적으로 당농도 50% 이상의 환경은 대부분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극히 일부 효모나 곰팡이들이 살아남는데 이 또한 산을 함유한 물질을 끓여서 함께 넣으면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산이 풍부한 과일을 살짝 끓였다가 설탕과 1:1로 섞어서 당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산과 당농도가 충족되니까 과일 등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식품이 부족할 때 우리가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이건 삼투압의 원리를 이용해서 미생물의 작용을 억제하는 거지 발효나 효소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걸 효소식품이라고 광고하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저희 엄마도 옛날에 저한테 체한 것 같으면 체하면 매실이지 하면서 줬어요. 엄마 그러지 마.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 이유는 또 GMO랑 연관 지을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 효소가 GMO이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효소들은 과잉 생산 균질을 배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GMO 이슈가 있습니다. 결국 저가로 효소를 생산해서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GMO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곡물 발효 효소다 하면서 효과도 없는 걸 판매하는 거겠죠.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은 왜 일어날까요? 일단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효소 판매자가 소화효소가 부족하다고 쉽게 말해버리는데 진짜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말인가요? 누군가는 병원에 가야 하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질병이 아닌 이상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는 그보다도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효소가 부족해서 소화를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효소는 정확하고 제대로 분비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식사를 너무 급하게 하거나 잘 씹지 않고 삼켜서 그래요. 효소와의 접촉을 잘 못하게 만들고 물리적 소화를 잘 일어나지 않게끔 장애 운동을 억제하는 식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소화의 시작인 구강의 저작정을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위야 부탁해. 하고 씹지도 않고 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급하게 먹고 금방 삼켜버려서 효소와의 접촉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게다가 꼭꼭 씹지 않고 막 삼켜버리니 맛을 온전히 느낄 새도 없고 잘 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결국 심리적인 포만감도 채워지지 않아서 자꾸만 과식하게 되는 거죠. 옛날처럼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에는 무조건 빨리빨리 먹어야 했어요.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게 넘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먹으면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 때문에 소화불량이 올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봐야죠. 지속적으로 많은 음식을 먹으면 위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중력작용을 해서 밑으로 처지는데 이 경우 위 무력 증상이 올 수 있어요. 현대인의 영양성 식도염의 가장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가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은 매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옛날처럼 수명이 40대에서 50대였으면 잘 못 느꼈을 텐데 지금은 오래 살잖아요. 당연히 40, 50대 이후로 이렇게 마구 사용된 소화관의 노화로 운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지금 효소 따위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죠. 물론 나이가 들어서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작용 모두 감소하는데 그 영향을 보면 젊을 적부터 계속 소화관을 과용한 잘못이 큽니다. 그러면은 효소 보충제는 먹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지갑 지키세요. 소화효소는 위를 견디고 효소작용이 주력을 이루는 소장에 가서 작용할 수 있어야 해요. 소장에서 주력으로 작용하는 효소를 모아놓은 건 사실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은 소화제라는 약으로요. 그 배아제나 회스탈 같은 거요. 주요 성분은 판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소화효소인데 딱 소화 적응이 안 된다고 느낄 때 드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먹는 거 꺼려해요. 그걸 이용해서 효소 판매자들은 이건 약이 아니고 너한테 도움을 주는 영양제라는 이미지로 판매합니다. 그런데 소화제는 약이라고 안 드시고 효소 제품 사 드시는 건 뭐다? 돈 낭비다. 그렇죠. 그리고 소화제를 먹기 이전에 본인의 식생활을 먼저 평가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지, 너무 많이 먹진 않는지, 내 위장 상태가 멀쩡한지, 그리고 간, 담도나 췌장이 안 좋아도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 적어도 초음파라도 찍어보시고 이들 장기의 상태를 평가하고 정말 소화효소가 유전적이든 후천적이든 부족한지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췌장효소의 부족이 소화효소 부족의 대표적인 형태인데 이런 분들의 경우 90% 가까이 췌장에 낭포성 섬유종이라는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검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 FDA에서도 PRT라고 췌장효소 대체요법이라 해서 탄단지 분해효소, 즉 판크레아틴을 베이스로 한 처방만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 효소들이 위산으로부터 온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경구로 먹은 효소가 소장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의학적으로 가장 심도 있게 리뷰를 하는 코크란 리뷰의 PERT 관련 내용을 보면 장용성 캡슐의 경우에도 이들 효소가 소장 상부인 12지장에서 녹아서 나와야 최적의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 타이밍, 정확하게 캡슐이 녹는 부분, 효소의 총량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장용제, 장용성 캡슐을 이용한 제품이 그나마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배아제, 회스탈이 그 형태의 제품들입니다. 굳이 엄한 제품을 인터넷에서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할까요? 효소는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소화관에서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게 도와주는 소화효소,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일 등을 하는 대사효소로 나뉘며 각자의 고유 영역에서 만들어져서 각자 작용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몸을 바탕으로 세팅된 고유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식물의 생존을 위해서 세팅한 외부 알고리즘이 우리한테 맞을 리가 없고 우리랑 다른 동물이 우리와 맞기도 힘들겠죠? 우리랑 침팬지도 유전적으로 98% 비슷하지만 얼마나 다른가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면 우리의 식생활, 수면 부족, 적절한 운동 부족부터 평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불편하시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영상검사를 통해 전체적인 방향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효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소화 문제는 음식을 많이 먹으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습관이 지속해서 나타남에 따라 소화관의 운동성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고 너무 효소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나 식생활을 먼저 평가하시고 꼭꼭 씹고 천천히 드시는 생활을 먼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 몸 하나로 살잖아요. 몸이 소모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소화기관도 보살피고 아껴주면서 살자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감사합니다.